그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 관계, 이게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 기대 수익률이 별도로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는 한은 항상 이제 출제되는 지문의 내용이 비슷해요. 그 범위가 또 한정이 되어 있고, 뭐 학원에서 이제 연습하신 지문이 거의 똑같이 나오게 될 텐데, 근데 이제 가능성이 이제 정답으로 생긴 것이 기대하고 요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오늘 나눠드린 지문에도 있어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대. 그럼 투자 결정이에요? 투자 기각이야? 투자 결정이죠. 그럼 결정한 부동산에 결정했으니까 이제 단위 투자하냐 마냐 판단할 때는 이제 요것만 가지고 하는데, 결정한 부동산이 또 기각당한 부동산이 시장에서의 어떠한 이제 과정을 거치는지 그거를 이제 단계별로 쭉 물어봐요. 그럼 투자 결정한다는 것은 투자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어떻다는 거야?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야? 감소한다는 거야?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면 그 시장 가치 있죠. 시장 가치가 상승해요? 하락해요? 수요가 증가했다니까? 상승했지. 비싸진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뭐가 변하는데, 시험 문제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럼 수익률이 변해. 이 수익률이 무슨 수익률이 변할까요? 기대 수익률이 변할까요? 요구 수익률이 변할까요? 뭐가 변해? 기대 수익률이 변해요. 기대 수익률이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어떻게 될까? 하락하게 돼. 이게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얼마 전에 이거 상승으로 냈었죠. 틀렸고 그게 정답이었었어요. 근데 하락하는데 이제 어디까지 하락하냐면은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이 일치할 때까지 기대가 하락하게 됩니다. 기대가 요구가 일치되는 거를 우리가 투자 균형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기대가 요구보다 낮아요. 투자 결정이에요? 기각이야? 기각이죠. 기각당한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겠지. 그 시장 가치는 싸지겠지. 그럼 이때는 수익률이 변하는데 무슨 수익률이 변해요? 기대 수익률이 변해요. 그럼 기대 수익률이 상승할까 하락할까? 상승하게 돼 있지. 어디까지? 요구랑 같아질 때까지. 이게 나중에는 아주 쉬운 지문 하나로 내거든요. 이거는 단독 문제 낼 만한 가치는 없고,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제 지문으로 이제 하나가 나왔을 때 이제 정답으로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기대가 이제 하락을 상승으로 내고, 이런 상황을 상승을 하락으로 내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상승하냐? 기대가 요구가 같아질 때까지. 근데 이거를 다 지문으로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문이 굉장히 길어져요. 이걸 한 줄짜리로 냅니다. 그럼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과정을 이해도가 있는지 여쭤보는 게 이제 국가고시의 내용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생략이 돼요. 중간 생략되고 등기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경우, 위에 걸 냈을 때 클 경우는 기대 수익률이 점차적으로 뭐 하락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 과정에 대한 해석이 돼야지 이 내용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는 표정이 역력하진 않는데 어떤 의미냐면은 A라는 부동산이 나왔어요. A 부동산의 가격분의 이제 기대 수익이 이제 기대 수익률이잖아요. 시장에 나왔는데 가격이 10억짜리가 10억에 나왔는데 아까 호황, 보통, 불황이라는 실현 가능한 값들을 쭉 계산해 보니까 기대 수익이 1억이 추정되는 상품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부동산은 기대 수익률이 몇 %짜리야? 10%짜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10%짜리가 시장에 나온 거예요. 그럼 시장에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누가 기다리고 있냐?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럼 투자자들은 항상 뭐를 가지고 있어? 아니, 당연히 돈을 가지고 있죠. 투자자는 돈을 투입하냐 마냐를 따져보는 거잖아. 뭐를 가지고 있다? 우리 투자 공부하셨으면 투자 상의 용어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 해야 되지.
본인 돈을 투자할 때 이 정도 수익률을 보장해주면 난 투자할 용의가 있다는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투자자들이 요구 수익률이 5%를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올 걸로 예상되는 상품이 등장한 거죠. 투자 결정이야, 기각이야? 투자 결정하겠지. 근데 이제 그럼 결정한 부동산에 A라는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시장에서는 투자자들 5% 수익률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은 많죠. 많은데 부동산은 하나가 10%짜리가 나온 거예요. 투자자들이 광분하겠지.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선택받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면 부동산을 파는 사람은 원하는 사람 많은데 부동산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공개 시장에다가 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경매에 붙일 테니까 입찰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최저 입찰가가 10억부터 출발할 겁니다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입찰 들어오세요, 참여하세요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예상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 달려들면서 어떤 사람은 11억 부를 거 아니에요. 좀 더 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 가치가 어떻게 돼? 상승하겠지. 11억 나왔어요. 그 다음 없어요. 12억. 12억 나왔어요. 그 다음 15억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의 가격이 1억이라는 수익이 예상되는 상품에 대해서 경쟁 과정에서 어떻게 돼? 가격이 점점 어떻다? 상승하게 돼.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20억 불러버렸어. 20억 불러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입찰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1억이라는 수익이 예상되는 상품을 10억에 사면은 기대 수익률이 10%였었잖아요. 근데 이 1억이라는 수익이 예상되는 상품을 경쟁 과정에서 20억으로 비싸게 사야 되지. 그럼 비싸게 사면 그만큼 이 상품이 가지는 기대값에 대한 수익률은 점점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그럼 1억을 20억으로 나누면 몇 %가 돼요? 아, 이것만 하면은 이제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나네. 힘들면은 일을 나누기 하는 거, 나누기. 우회를 먼저 눌러. 1을 누르고, 이게 나누기야, 나누기 누르고, 밑에 20을 누르잖아요. 엔터 딱 치잖아. 엔터 치면 0.05가 딱 떠. 액정하면은 0.0은 몇 %야? 5%지. 이 5%가 시장에서 누가 요구하는 수준이야?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번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 투자자 요구 조건을 만족하고도 훨씬 남네. 투자 결정하고 그럼 A라는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 A가 비싸게 사야 돼. 시장까지 상승하면서 비싸게 사야 되니까 기대값은 점점 어떻게 된다? 하락하잖아. 10%가. 근데 어디까지 하락하냐?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균형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기대 수준이 점차 하락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오케이? 반대로 밑에 있는 것은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20%를 요구해요. 관심 있어 없어? 관심 없죠. 그렇죠? 관심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투자자가 처음에 10억에 내놨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을 팔려면은 이 투자 A를 파는 사람은 본인 욕심을 버려야 되죠. 좀 10억에 내놨다가 안 팔리니까 9억으로 가격이 내렸다는 걸 공시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관심 없어. 계속 내리겠지. 내리다가 5억까지 내려가.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정을 기각했는데 저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어서 점점 싸지죠. 싸지고 5억으로 내려가는 순간에 이게 몇 % 수익률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2를 5로 나누면 0.2가 뜨거든요. 굉장히 힘든 지문입니다. 1 나누기 5 하면 0.2. 0.2는 몇 %야?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자의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20%인데 이게 누가?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이지. 그러다 보니 시장 가치가 하락하면서 싸게 사니까 기대 수익이 가지는 기대값은 점점 어떻다? 상승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항상 투자자 요구 수익률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를 이제 중간 생략 등이 들어가니까 여기선 두 가지가 지금 일치하지 않잖아.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 꼭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장 기능에 의해서 일치가 돼. 일치되는 과정에 시험 문제 낼 때 기대 요구가 불일치가 일치가 되려면은 항상 첫 번째 기대 수익률이 변해요. 항상 기대 수익률이 변하는데 기대 수익률이 변한다는 거 먼저 잡고 방향을 잡으면 되지. 기대가 요구보다 큰 상태에서는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 기대가 낮아지면서 같아지고 기대가 요구보다 낮은 상태에서 같아지려면 기대가 높아지면서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항상 기대가 변한다는 거. 이런 거. 이게 요즘 같은 우리나라 상황이죠. 조금 민감한 상황이니까 말씀 못 드리지만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은 뭐야?
근데 기대되는 결과치가 계속 뭐 했더니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지. 계속 요구하는 거야. 나중에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뭐 투자 이론상 그렇다는 거죠.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기대가 요구보다 크다 작다 할 때 일치되는 과정 중에 항상 기대가 변한다는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공부 안 하시고 이제 푸시잖아. 방향을 거꾸로 생각하신다든지 요구가 변한다고 해가지고 그 오류가 발생하는 거를 왕왕 봤어요.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정답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특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통해서 잘 한번 반복 학습으로 이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입문 과정에서 다 하기 힘들고요. 이제 우선은 매년 올해도 두 문제가 나왔던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에 대한 논리인데 내년도도 가능성이 있는 게 요구 수익률을 필두로 한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는 무조건 나와요. 하나는. 근데 이제 기대 수익률이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가 회차적으로 보면은 통계적인 면에서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경우 수로 다시 한번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해 볼 예정이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두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8문제 중에서. 그런데 투자로는 이제 그 다음에 책이 조금 이제 그래서 포트폴 이런 거는 다 이제 그 생략하고요. 그리고 79페이지 화폐 시장 같이 이런 걸 지금 하면은 여러분 다 책 찢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요약돼서 더 어려우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현금 흐름하고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논리입니다. 근데 이제 80페이지 보면은 그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 있죠. 투자 분석 기법이 있는데 이 투자 분석 기법을 논하려면은 현금 흐름부터 알아야 되는데 투자 분석 기법 앞에 나와야 될 내용인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7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74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영업수지, 운영수지 계산 과정에서 소득이득이라고 나왔죠. 그 이번에 지분복귀 계산이라고 해서 자본이득 계산이 되어 있는데 특히 거기 소득이득의 계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부동산 투자의 장점을 들면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기대한다는 말을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위에 있는 그 표 있죠. 소득 계산에서 표가 너무너무 중요한 표예요. 이 표에 대한 해석이 만약에 완벽하게 가능하잖아요. 그럼 10점이 올라가. 이 자체가 이제 네 문제를 풀 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표는 대부분 시험장에 가시잖아요. 딱 착석하시자마자 본인 수험표에 맞는 자리가 앉으시자마자 책상에다 막 적어놓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 표를 막 적어놔. 이렇게. 적어놨는데 나중에 어디 적어놓는지 잊어버려가지고 막 찾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과정에 대한 현금 흐름에 대한 논리인데 투자 3단계가 있었다 그랬죠. 투자 3단계는 뭐였었어요? 취득, 운영, 처분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흐름상에서 보면은 처음에 취득을 해요. 취득은 현금 흐름 따지면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일까? 취득할 때. 마이너스이지. 왜? 유출이니까. 그죠?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현금 자산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야. 그럼 취득한다는 것은 부동산을 산다는 거죠. 이때 취득할 때는 유출액이 들어가는데 투자액이 들어가요. 이때 취득할 때 뭐가 들어가요? 총투자액이 들어가.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상 11월, 12월 과정에는 이제 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 공부를 하시는 내용보다는 적응기, 앉아 계시는 적응이라든지 학원 위치가 어디 찾는 것도 되게 어렵죠. 한참 찾아요. 한 일주일 이상, 뭐 한 달 이상 걸려. 학원도 막 헤매니까. 그런데 이제 앉아 계시는 연습하고 쓰는 용어들이 뭐라는 감각만 익히시는 거지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닌데 그리고 욕심이 있으면은 11월, 12월 달에는 다 잊어버려도 관계없어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우리가 수요 공부에 공부하셔도 대체제 보완제 있죠. 그거에 대한 해석하고 지금부터 논할 거기 표 있죠. 표 안에 있는 거 두 가지만 공부하셔도 성공하신 겁니다. 나머지는 다 잊어버려도 돼요. 본 게임은 이제 1월 달부터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흐름을 지금부터 논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으로서 취득할 때는 총 투자액이 들어가요. 총 투자액에는 내 돈도 있고 남의 돈도 결합해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내 돈을 지분 투자라 그러고 남의 돈을 그 저당 투자라 그래요. 지분 투자를 또 자기 자본, 남의 돈은 타인 자본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총 투자. 근데 총 투자란 말이 용어가 통일이 안 돼 있는 거야. 어떤 경우는 같은 말로 이거를 총 자산이라고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올해는 다 총투자로 냈지만은 또 이게 나중에 감정평가 들어가면은 부동산 가격이 돼버려요. 그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이야. 10억짜리 부동산을 사고자 해요. 총투자가 얼마 들어가? 그렇죠. 그 총투자, 가격, 자산 다 똑같은 말이다. 근데 총이란 말을 또 같은 말로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은 총을 종합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종합은 내 돈과 남의 돈 합쳐진 거야. 총, 종합 같은 말이다. 용어가 통일이 안 됐다는 걸 사과드리고요. 대신에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총투자란 말을 제일 많이 쓰더라. 나중에 다시 말씀을 감정평가 들어가면 총투자로 안 나오고 그건 부동산 가격으로 냅니다. 이렇게 분야마다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조금씩 달라요. 어쨌든 부동산을 이 돈 들여서 샀어.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겠지. 보유만 해가지고는 부동산으로부터 현금 자산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운영해야 돼. 운영한다는 것은 결국 현금을 뽑아먹기 위해서 매입한 부동산을 남한테 임대 준다는 거야. 그렇죠. 그 운영기간이 나와. 취득 다음에 운영. 운영을 통해서 예상되는 게 이게 소득이득의 흐름입니다. 이게. 이 소득이득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영업현금 흐름이다 라고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장사하면서 번 돈, 현금을 뽑아낸다는 뜻입니다. 운영 단계 소득이득은 플러스로 잡아요? 마이너스로 잡아? 플러스로 잡아. 그리고 운영 다음에는 뭐가 있겠어요? 처분이 있어. 근데 여기서 투자자는 취득할 때부터 뭘 염두에 두고 사냐면 그 살까만 고민하냐면은 처분을 염두에 두고 부동산을 삽니다. 그러면 취득과 처분 사이에 운영 기간이 있겠죠. 근데 부동산을 샀는데 부동산 수명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없어질 때까지 부동산을 갖고 있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럼 본인이 이제 충분한 임대수를 얻는다고 가정하고 가치가 높아진다 판단했을 때 부동산을 팔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과 처분 사이 운영기간이 있는데 운영기간은 타당성을 할 때 본인이 정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운영기간을 5년이라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5년 동안 임대사업을 하겠죠? 그럼 이때 소득이득 계산할 때는 운영기간 가정한 5년치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1년 단위로 계산해. 그래서 운영소득이득은 언제부터 언제? 1월 1일부터 언제? 12월 31일 동안에, 즉 1년 동안의 추정치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5년 보유한다 그러면 소득이득 흐름이 몇 개 나오냐? 5개가 나와. 1년 단위로 5개를 계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내가 임대를 통해서 벌 수 있는 현금 흐름이 그 표 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가능 총소득에 나와요. 그럼 책에는 조로 되어 있는데 회계적으로는 조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조를 뭐라 그래요? 총이라 그래. 그로스. 총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책도 가능 총소득 되어 있고 가능 총소득을 자료가 주어져. 이론상 벌 수 있는 최대 소득이야. 올해도 그렇지만은 문제상에 보면은 단위당 임대료가 주어져. 이 단위를 보통 두 가지로 주어지긴 하지만은 수익성 부동산이다 보니까 한 실당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라고 한번 주어져요. 아, 그럼 이거는 가능 총소득을 계산하라고 하는 주어지는 조건이구나 라고 현장에서 바로 판단하시고, 그리고 뭐가 주어지냐? 임대 단위수가 주어져요. 임대 단위수가 100실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한 실당 100만 원짜리를 이제 100실을 이제 제가 운용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1년 동안에. 그러면 벌 수 있는 최대 소득은 얼마일까요? 이거 되게 힘든 문제인데 금방 하시네. 100만 원 곱하기 100 하잖아요. 1억이 떠. 신기하게 계산기에 1억이 딱 나오는 거야. 이론상 벌 수 있는 최대 소득입니다. 계산기 없이는 불가능한 문제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아까 전에 보니까. 그러면 이론상 벌 수 있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다 달성하기는 힘들어요. 1년이나 임대할 때 임차주를 확보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뭐 해야 돼? 그거를 빼줘야 되지. 공실이야, 공실. 이거는 실제치가 아니라 추정하는 겁니다. 이 평택 지역에서 장사를 해봤더니 한 정도 공실 부분이 1년 동안에 몇 프로가 나올 것 같다라는 식으로 통계에 의해서 이제 추정해서 미리 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 빼냐면은 들어온 임차자가 장사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 임대를 못 내는 상황이 발생해. 그럼 결국 임대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공실은 임차주를 확보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로스 부분인데 비해서 여기서 저거들을 대손 충당금이라 그래요. 대손이라는 것은 뭐죠? 들어온 임차자가 장사가 안 돼 임대를 못 내가지고 결국 건물주 입장에서는 사고가 터지는 걸 말합니다. 그것도 미리 준비해. 그래서 임차료를 못 낼 걸 대비해서 준비하는 금액이 대손 충당금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를 불량부채 충당금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 보니까 대손 충당금을 계산 문제 낼 때 거의 안 주어져요. 왜냐 우리나라는 이 임차자가 임대를 못 낼 걸 대비해 가지고 임차자한테 담보를 요구하죠. 담보를 뭘 요구해? 보증금을 요구합니다. 보증금이 사실상 대손 충당금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공실률이 어떻게 되냐면은 가능 총소득의 20%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져요. 그러면 공실이 가능의 20%라 그러면 가능 총소득을 구해봐야지 할 수 있죠. 여기서는 예제상에서는 지금 얼마가 돼? 이게 공실이 여기 가능이 지금 1억이 나왔죠. 1억이 20%니까 2천만 원 정도를 빼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들어온 임차자가 건물에서 사실상 그 가정에서는 잠자는 역할만 하고요. 직장에 와가지고 거의 그 회사에서 이제 생활을 하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들어온 임차자로부터 부수적인 수입을 건물주는 뽑아먹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임대 공간 이외 수입이라고 해서 기타 수입 또는 이제 영업 외적이라 영업의 수입이다라고 가끔 출제를 하는데 이거는 주로 자판기라든지 주차장 같은 수입입니다. 근데 건물주 임차자들을 보니까 또 도박성이 강해 뽑기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이제 노는 걸 좋아해서 뭐 두더지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두더지 수입이 막 1조가 발생하고 막 그러죠. 두더지 막 때려도 직장 상사가 얼마나 믿겠어. 그냥 막 때려가지고 기타 수입도 예를 들어서 가능 총소득의 10%다라고 주어져.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얼마가 있어요? 1,000만 원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료가 주어지면은 가능을 통해서 공시를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하는 거야. PC방을 많이 드는데요. PC방을 만약에 내가 인수하고 싶다, 사업하고 싶다, 기존 걸 인수하고 싶다. 그럼 PC방을 통해서 벌 수 있는 가능 총소득이 어떻게 계산해요? 시간당 사용료가 나오겠죠? 시간당 사용료가 1,000원이다. 시간당. 그러면은 이제 시간당 사용료니까 하루치 하면 24시간 곱하면 되죠. 그리고 1년 동안 수입이니까 곱하기 뭐? 365를 곱하면 되지. 그럼 한 대당 총 수입이야.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거기에 PC 대수가 있죠. PC 대수가 100대다. 곱하기 100 하면은 이게 이제 이 PC방을 내가 운영해서 벌 수 있는 최대 소득이 나옵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1년 동안에 다 한꺼번에 벌 수, 사실상 실현할 수 있어요? 실현할 수 없지. 뭐를 빼야 돼? 공실을 빼야 되잖아. 그래서 공실이 PC방 운영하는 게 뭐가 공실이겠어요? PC가 꺼져 있는 경우죠. PC가 사용하지 않으면 PC가 꺼져 있으면 이걸 사용료를 못 받잖아요. 그 PC가 꺼져 있는 거를 우리가 공실이라 그러고, 그리고 대소는 뭐겠어요? 갖고 튀는 거. 계산하지 않고 뭐 초등생 그리고 중학생들이 사용하다가 눈치 봐서 알바생들이 안 계시면은 갖고 튀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가 다 뭐다? 대손이야. 그래서 저희 동네 PC방이 단지에 딱 하나가 있는데 그런 사건이 많았는지 요즘 쿠폰제로 하더라고요. 1,000원 주고는 뭐가 사용료 쿠폰을 해가지고 그 1시간 동안 사용하고 지나면은 꺼지게 만드는 하도 대손이 많아서 그런가 봐. 그럼 기타 수입도 고려해야 되지. PC방 운영하시는 분은 기타 수입이 얼마겠어요? 지금 기타 수입이 뭐예요? PC방에서는 라면 먹고 1시간 사용료가 1,000원인데 라면 먹고 1시간 동안에 게임하면서 음료수 먹고 빵 먹고 과자 먹고 하면서 한 2만 원 나가죠. 이 기타 수입입니다. 기타 수입.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용상의 특징이고, 그럼 가능 총소득에다가 공실 빼고 기타 수입 더했어요. 그럼 실질적인 총소득이 나옵니다. 이게 유효 총소득이 나와요. 그럼 유효 총소득은 이 예제상에 예를 들 때는 얼마가 되겠어요? 9천만 원 되겠지. 9천만 원. 유효 총소득이 나온 상태에서 장사하다 보면은 경비가 들겠어, 안 들겠어요? 광고비, 보험료 이런 거 막 들잖아. 인건비, 관리비 이런 것들. 운영할 때 경비가 들어가는 게 영업경비가 있어요. 이 영업경비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출제원들이 이 흐름을 문제 낼 때 되게 중요하게 인식하는 내용입니다. 영업경비. 다음 영업경비 항목은 설명이 안 돼 있고 다만 중요하고 앞으로 요거를 좀 디테일하게 다룰 주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경비 할 때 올해 요걸 함정을 만들었어요. 보통 영업경비 바로에는 뭐가 있어요? 유효총소득이 있죠? 그럼 영업경비를 낼 때 영업경비는 예를 들어서 유효총소득의 40%다. 이런 식으로 내는 게 보통입니다. 그럼 유효총소득을 알아야지 계산하잖아요. 유효총소득이 지금 얼마가 계산됐어요?
9천만 원 그 계산했는데 거기에 40%래. 그럼 얼마예요? 49보다는 94가 더 빨라요. 5번 빠르니까 94, 36입니다. 3,600만 원이 빠지겠지. 그래서 이제 이게 작년처럼 재작년도 마찬가지인데 영업경비 항목을 계산하라 그럴 때 유효의 몇 프로다라고 주어지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어요. 근데 올해 이게 또 나왔죠. 또 나왔는데 습관적으로 경비내 유효의 몇 프로 이렇게 풀었어. 나중에 결과물을 보니까 보기에 답이 없었어. 자신 있던 문제인데 식은땀이 흘렀겠죠. 어떻게 했을까? 답이 없는데 그래도 그 계산한 거랑 가장 가까운 수치를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답이었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근데 이제 올해 유일하게 함정을 만들었던 건 뭐냐면은 그동안의 관행이 영업경비는 유효의 몇 프로가 주어졌는데 올해 보니까 문제의 조건으로 영업경비 계산할 때는 가능총소득을 하라라고 주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가능총 하라 그랬으니까 유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계산해서 답을 구했어야 됩니다. 출전이 왜 그런 함정을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패턴이 나와가지고 약간 그 방향을 틀어버린 것 같아.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이거 바로의 유효 총소득이니까 유효의 몇 프로를 잡으면은 이걸 계산해서 퍼센티지만큼 빼면 돼. 그럼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그 유명한 순영업소득이 딱 나와요. 순수익이라 그러죠. 그럼 여기서 순영업소득은 이 예제, 단순하게 된 예제에 의하면은 9천만 원에 3,600만 원 빼면 되죠. 그럼 얼마가 나오죠? 5,400만 원이 딱 트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되게 중요한데 우선은 그럼 가능총소득에서부터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나왔죠. 여기까지는 무슨 투자랑 비교 대상 되는 거냐면은 총투자액과 비교 대상되는 소득을 순영업소득까지입니다. 이렇게. 그럼 순수익이 이제 5,400만 원 나왔으면은 순수익까지 도출하기 위해서 지불된 공실 부분과 경비라는 마이너스는 투자자들이 공통으로 부담하는 비용이야. 그럼 여기까지 힘을 합쳐서 상출했잖아요. 그럼 이 5,400만 원을 이제는 뭐 하냐? 투자자끼리 나눠 먹는 거야. 그러면 투자자는 나하고 은행이 투자했죠? 그럼 누가 먼저 가져갈까? 내가 먼저 가져갈까? 은행이 먼저 가져갈까? 은행이 먼저 가져가. 그래서 저당에 대한 몫을 빼줘야 돼. 그 저당 투자 몫을 은행은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럼 돈을 빌려준 건 대가로 원금하고 이자를 가져가겠지. 요때 쓰는 표현이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냐면은 부채 서비스액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다 낯설죠? 이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 상환액이 돼요. 원리금 상환액이 무슨 말이죠? 원금 상환분하고 이자를 합한 거를 우리가 원리금이라 그래요. 두 가지를 같이 합해서 상환하는 게 일반적이죠. 다만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인데 투자론상에서는 부채 서비스라는 말이 일반적인 용어로 많이 나와요. 원리금 상환액이 항상 어디에 다음에 있다고요? 순영업소득 다음에 있다는 거를 잊지 마셔야 돼. 오케이? 근데 요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데 요 부분이 더 중요한 걸 인식되는 것은 나중에 금융론에서 중요하게 인식돼요. 이 부채 서비스액을 구하는 방법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이냐, 원금 균등이냐, 뭐 체증식이냐, 원금 만기 상환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를 세부적으로 내는 것은 금융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투자론에서는 순영업소득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건 누구에 대한 몫이라고요? 저당 투자, 은행에 가져가는 배당액입니다. 그럼 은행에 가져갔으니까 누가 이제 나머지는 누가 가져가? 내가 가져가겠지. 그러면 전체 투자한 돈에서 저당 거 뺐지. 누구 투자 돈이 남아서? 내 돈. 나를 뭐라 그러냐? 지분 투자액이라 그럽니다. 내 돈을.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전체 순수익에서 은행 돈 뺐으니까 내 몫이지. 나에 대한 배당액이야. 나에 대한 배당액인데 그 배당액이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현금 수지. 이렇게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부채 서비스액이 만약에 1,4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은행은 5,400원짜리 1,400 가져가 나는 얼마 배당받는 거야? 4천만 원을 배당받는 거죠. 근데 세전이잖아. 세전 다음에는 뭘 빼야 돼요, 그러면? 세금을 빼야 되지. 근데 이 세금이 그냥 세금이 아니라 운영 단계에서 발생된 소득과 관계되는 세금이라서 이거를 영업소득세를 뺍니다. 이 영업소득세가 아주 자주 나와요. 뭐로 나오냐면 계산 문제로 내. 올해에
영업소득세를 계산해서 답을 도출하겠는데 이걸 잘못 내서 모두 정답 처리된 겁니다. 아주 어려웠던 문제로 대부분 찍었던 문제예요. 그랬더니 대부분 틀렸죠? 이런 문제 나온지도 모르신 분이 대다수예요. 근데 맞은 거지, 그러니까. 모두 정답 처리된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세전연금 수지에다가 영업소득세를 공제하면 이제 뭐게 나오겠어요? 이제는 세후지. 세금을 공제한 다음에 현금 수지가 딱 돼요. 그러면은 전체 투자한 돈은 순영업소득 가지고요. 순영업소득 은행돈 공제하고 난 다음에 세전부터 있죠. 세전부터는 무슨 투자랑 비교 대상이 되는 소득이야? 지분 투자랑 비교 대상이 되는 소득이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득 중에 순영업소득까지는 총투자액과 비교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전 현금 수입부터는 무슨 투자? 지분 투자랑 비교 대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소득선 어차피 계산하는 거니까 이렇게 내용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머릿속에 이 표가 책에 있는 것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완벽하게 이제 이걸 활용할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제는 뭐 이제 하나의 테마니까 이제 지워버리도록 하고, 그럼 요거를 어떻게 내냐? 대부분 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매년 나오지만,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 맨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소득부터 잡아야 돼. 전체를 암기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우린 트레이닝 하셔야 되니까, 맨 처음에 이제 소득을 5개를 잡아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가이순 전후라고 소득을 잡아놓고, 그 소득 하나하나마다 밑에 마이너스 등이 하나씩 있어요. 가능 총소득 밑에 뭐가 있다? 공실이 있고, 유효 밑에는 경비가 있고요. 그리고 순 밑에는 은행돈, 부채 서비스액이 있고, 세전 밑에는 소득세가 있어요. 이거를 잡으시고 뭐 전체 가공기 유용순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연습이니까 가위순전후 하면서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 길 다니시면서 계속 가위순전후 공실 빼고 못 빼고 계속 하셔야 돼. 뭐 버스 타고 다니면서 가위순전후 그럼 자리가 일어나요. 그럼 거기 앉으면 돼. 가위순전후 카페에서 좋은 자리 있으면 그 좋은 자리 앞에서 가해순전후 눈 감고 그러면 그 사람 불안해가지고 일어나면 거기 딱 앉으면 돼요. 자리를 확보하는 방법적인 가해순전후 공실 빼고 기타 병병 오케이 공해순전후 그럼 일어나게 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가해순전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문제 형식이 3가지 형식으로 나와요. 3가지 형식인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저희들이 원하는 형식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가장 빈도가 적어. 그 형식이 뭐냐면은 가로 문제가 나와요. 가로가 이런 데 가로를 쳐.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또 여기다 가로 친 적도 있었죠. 가장 최근 25일 때 가로가 나왔는데 하나, 둘, 3군데 가로 치고 기역, 니은, 디귿을 표시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보기 5번, 1, 2, 3, 4, 5번 중에 가, 유, 순을 찾았으면 됐었어요. 25일 때 마지막으로 가로 문제가 나왔어요. 26, 27, 2년 쉬었죠. 3년 차 때 좀 산수님한테도 여쭤봐야 돼. 이번에 낼 것이 안 낼 것인지. 휴가 가셔가지고 빨리 오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고요. 저 같으면 이런 데 가로칩니다. 여기 딱 한 군데. 득딱똑똑도 해가지고 이런 걸 내야지 말이야.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두 번째 지문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 지문을 낸다는 것은 보기를 구성해서 흐름을 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책상에 적어놓은 상태예요. 가능 총소득에다가 공실을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하면은 유효 총소득이 나온다. 맞죠? 오픈북이니까 여기서 빼고 더하면 이게 나온다는 뜻이죠.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공제하면은 순영업소득이 나온다. X지. 여기서 이것 빼면 뭐가 나와야 돼? 세전이 나와야 돼. 그리고 지금 2년 연속 나오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보통 위에서 내려오는 게 익숙하거든요. 요즘은 밑에서 올라가는 것도 내요. 세후 현금 수지에다가 영업소득세를 더하면은 세전 현금 수지가 나온다. 맞죠? 여기서 빼면 이거지만 여기서 이거 더하면 이게 나오는 거지. 책상 보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런 것도 있었죠. 유효 총소득에서 순영업소득을 공제하면은 부채 서비스액이 나온다. 다시 손가락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유효 총소득에서 순영업소득을 공제하면은 공제란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용어적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효 총소득에서 순영업소득을 빼면은
부채 SBS가 나온대. OX. X지. 이거는 그냥 느낌이야. 이게 유효총수득 5야. 그러면 경비가 2야. 순위 얼마야? 3. 그럼 이제 5 빼기 2는 3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5 빼기 3은 2지. 2 더하기 3은 5죠. 그치? 이거 지금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빼면 뭐가 나와야 돼? 순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은 거꾸로 순 영업소득에다 영업경비를 더하면 뭐가 나와야 돼? 3 더하기 2 하니까 유효총소 나와야 되지. 그럼 유효총소득에서 순영업소 공제하면 뭐가 나와야 돼? 영업경비가 나와야 되지. 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5 빼기 3은 2가 나오는 거죠. 이게 나오면 안 돼. 요거는 뭐하고 뭐 사이야? 순영업소가 세전 사이지. 이게 이제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어떻게 냈냐면은 자료 중에 유효총소득이 1억 2천만 원이야. 주어졌어. 그리고 순영업소득이 1억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뭔가 있겠지. 영업경비는 2천만 원이다 이렇게 낸 거야. OX. 맞겠지. 그럼 요거를 책상에다 요거 숫자 집어넣고 숫자 집어넣은 사이가 2천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한다든지 또 순영업소득과 또 잘 보세요.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 수지는 동일한 경우는 없다. X지. 동일할 수도 있지. 동일할 수도 있는데 동일한 게 없다 그런 게 잘못된 거지. 어떤 때 동일하겠어요? 그쵸. 대출을 안 받고 이 총투자를 전부 다 자기 자본까지 투자한 거야. 그럼 파란색 영역에 대한 저당 부분이 사라지지. 그럼 순하고 세전은 같을 수도 있다는 거야. 동일한 게 없다 이렇게 하니까 잘못된 거고 또 세전하고 세후는 동일할 수도 있다. 오요. 이 영업소득세가 개인이면 개인소득세고 법인세. 정규기 때 문제가 됐던 거. 그러면 뭐냐면은 투자자가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되냐면은 출제원들이 투자자가 비과세 대상자라면은 또 법인세 면제 기업이라면은 신경질 나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런 걸 내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려다 보니까 이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리 이제 지문을 분해하고 조합을 막 만들고 하면은 그 경우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뭐에서 못 빼고 뭐 더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이 범위 내에서 내는 거잖아요.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내는 이유는 매년 새로운 분들이 시험에 참여하시다 보니까 계속 틀린다는 게 확인됐나 봐. 그래서 그래도 지문에 대한 내용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세 번째, 저희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 번째가 나오죠.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야. 아까처럼 자료가 주어지고 세후 현금 수지가 올해처럼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출제원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 세후를 물어봤는데 가능 총소득 자료부터 주어지잖아요. 그럼 공실 빼고 경비 빼고 서비스 빼고 소득 빼고 계산 문제로 나와. 또 산출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출제원은 세후 현금수 얼마냐 물어볼 때 올해처럼 자료 중에 순영업소득 자료가 주어져요. 그럼 위에 있는 자료는 쓸데없는 자료지. 순영업소 자료가 주어지면은 바로 뭐하고 뭐만 빼면 돼? 부채 서비스하고 소득세만 빼면 됩니다. 이렇게. 그것도 어려워. 이렇게. 순영업소득이 얼마냐 물어볼 때는 가능 자료가 주어지면 2개만 빼면 돼. 공실하고 경비만 빼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걸 되게 힘들어 하시고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문제 유형에 따라 내가 건드려야 될 거 아니면 패스할 거를 판단하시는 성관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그 가이드가 있어요. 어느 걸 선택하고 어느 건 풀어야 될 것인지. 그런 이제 어떤 세 가지 형식, 가로 문제하고 지문 문제랑 숫자로 물어보는 거. 세 가지를 다 우선 준비를 해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1년 동안에 운영을 해요. 그래서 몇 년 동안에 계속 5년 동안 보여야 한다. 1년 단위로 5년치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뭐 하겠어요? 처분하겠지. 처분 단계에서는 자본이득이 추정이 되고요. 밑에 있는 거야. 자본이 추정되는데 이게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딱 몇 번 나오겠어? 딱 한 번 나오겠지? 이거를 플러스로 잡아요. 대신에 처분 단계 자본이득은 잘 안 내. 그러니까 이거는 흐름만 몇 가지 아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이제 뭐부터 출발하죠? 매도 가격부터 출발을 합니다. 매도 가격. 책처럼 그 세법상 용어를 썼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투자론상 용어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취득한 거를 다시 팔잖아. 그러니까 뭐부터 출발하냐? 매도 가격이 나와요. 매도 가격에서 뭘 빼요? 매도할 때 경비 들지. 중개수수 같은 거 들잖아. 매도 경비를 빼요. 매도 경비 빼면은 이제 뭐가 나오죠? 순매도액이 나와.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이것도 무슨 투자? 총투자 개념이야. 총투자 개념인데 그 다음에 빼. 요거는 기억해 주셔야 돼. 순매도 다음에 공제 항목을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왜 뭐냐 봤더니 지분 투자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은행에 대출 받았어요. 대출은 대출 기간이 있지. 장기 대출이야 일반적으로 단기 대출이야. 장기. 그러니까 20년 상환 기간 대출 받았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20년 동안에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대출 기간이 20년이라서 부동산을 투자자는 20년 동안 보완된 생각을 안 해요. 20년 대출 기간인데 아까 보유 기간이 몇 년이라 가정했어요? 5년 가정했어. 5년 동안에 원금을 갚았겠죠. 몇 년치 남았어? 15년치 남았죠? 15년치를 언제 다 상환하냐? 처분할 때 다 상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직 갚지 않은 돈이 있죠? 미상환. 뭐 한다? 저당 잔금. 대출 잔금을 빼는 거야. 책에 있는 거. 요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 돼. 미상환 저당 잔금은 어디 뭐하고 뭐 다음에 있다고요? 순매도액 다음에 저당 부분이 있다. 그럼 은행 돈 다 갚았으니까 이제 누구 몫이야? 내 몫이 나왔지. 그 명칭이 내가 지분 투자한 거잖아요. 지분 투자한 것이 나중에 처분할 때 돌아와 안 돌아와? 돌아오지. 그래서 지분 내가 투자한 돈이 처분할 때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지분 복객이란 말을 써요. 근데 지분 복객인데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지분 복객이야. 세전 지분 복객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빼야 돼. 양도소득세가 돼 있죠. 우리 시험은 양도소득세를 안 내. 투자론상의 용어가 자본이득세로 냅니다. 이 자본이득세가 이제 세법 시간에 공부하신 책에 나온 것은 양도소득세요. 자본이득세, 양도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본이득세를 내. 그러면 다 뺐으니까 이제 세후 지분복귀액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 그래서 흐름은 요거는 이제 처분 단계에 대한 논리가 많이 내지는 않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순매도액하고 세전 지분복귀액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미상환 저당 장이었다. 요것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 흔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시험 집중적으로 뭐가 나온다고요? 이 가유순전후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거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투자자는 요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여기서 나온 데이터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분석 작업이 들어가. 이게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머릿속에 가이순전후 계속 다니시면 가이순전후 헤이 가이순전후 계속 읊으셔야 돼요. 그래놓고 이제 그게 이제 최근 아주 압축되어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냐면 80페이지를 다시 돌아보세요. 80페이지에 거기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 있어요. 기법 보면은 거기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밑에 줄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는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할인 방식하고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비할인 방식을 구분된다 돼 있죠. 이거 참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돼 있다.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는 뭐가 비할인 뭐가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책처럼 이제 보지 마시고 제가 요거는 자주 등장하고 앞으로의 이제 전개할 방향이니까 제가 이제 판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힘들더라 하더라도 이게 부분 뭐냐면은 투자 분석 기법이에요.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시험 문제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 나온 지문이 다 어렵게 내진 않아요. 아주 황당하게 쉬운 문제도 많이 나와. 근데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을 분류하는 방법이 뭐 재무관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분류하는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논했던 화폐 시장 가치야. 우리 화폐 시장 가치는 공부하지 않았어요. 이거 해드리면은 이제 건강 해치시니까 지금 당장은. 그래서 화폐 시장 가치라는 말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부동산을 현재 10억에 취득할 수가 있어요. 현재. 근데 이게 이제 1년 후라는 것은 미래예요. 미래죠. 이게 이 10억인데 10억의 취득과 같은데 이게 12억에 처분할 수가 있을 걸로 추정이 돼.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를 잘 몰라. 우선 따져봤을 때 대신에 10억하고 12억이라는 이 금액만 가지고 따지잖아요. 이거는 이거 처분하는 금액이 너무 많죠. 이거는 사야 되는 거야. 다만 이거를 이제 살 때 여기 맹점이 하나가 있죠.
매입하는 시점은 언제 시점이야? 현재 시점이고 처분하는 시점은 1년 후라는 미래 시점이야. 그렇죠? 그럼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차이가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겠죠. 그 현재나 미래라는 시간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다 따져보면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근데 현재 10억 원이 미래의 12억하고 비교했을 때 미래의 12억이 현재 10억보다 크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요? 크다는 보장이 없어요. 현재냐 미래냐 시간적 차이를 조정해 주면은 어느 금액이 큰지를 판단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재냐 미래라는 시간적 차이를 무시하면서 투자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를 고려하면서 투자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어느 게 좀 간단하겠어요? 무시하면서 투자 분석하는 법이 간단하겠죠. 이런 식으로 투자 분석 기법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걸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면서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있고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어.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가 지문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래요. 복잡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거는 고려하고 이건 고려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지문으로 많이 나오겠고 정답으로도 많이 나와. 의외로 이게. 그럼 고려하지 않는 거를 비할인 기법이라 그러고 고려하는 걸 책처럼 할인 기법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럼 고려하지 않는 거 오늘 요걸 가지고 할 텐데 고려하지 않는 방 뭐가 있냐면은 어림셈법이라고 있어요. 그럼 어림셈법이 느낌이 자세하게 하는 거야? 어림잡아 하는 거야? 봐요. 쉽잖아. 어림잡아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비율분석법이라고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비율분석법. 그리고 이제 고려하는 방법이 있지. 고려하는 방법에 이제 우리가 논리줬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책처럼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은 이렇게 알기만 해주세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있고 또 하나는 현가 회수기간법이 있어요. 현가 회수기간법. 이것이 책에는 없지만은 나중에 다 책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종류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오늘 보실 내용이 이제 이거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인데 어림셈법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어림셈법에 승수법이라고 있어요. 승수라는 것은 회계적으로 뭐라 그러냐? 회수기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다만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단순 회수기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승수가 회수기간이야. 투자자들은요. 본인이 투자한 돈을 얼마 만에 회수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럼 빨리 회수될수록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럼 우리가 앞으로 시험 문제 보다 보면 승수란 말이 나와요. 승수란 뭘로 이해하시라? 회수기간으로 이해해야 돼. 그럼 시험 문제가 승수값이 클수록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제가 승수하고 회수는 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럼 승수값이 클수록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불리한 거지. 승수값이 커진다는 것은 회수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야. 투자자는 투자 회수기간이 1000년이야. 환장하겠지. 그리고 이제 승수하고 요거랑 이제 또 관계 있는 게 역수관계라고 논할 겁니다. 좀 이따가 수익률법이 있어요. 투자자는 본인이 몇 년 만에 투자 자본을 회수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은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도 관심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서로 역수관계야. 이거를 이제 회계적으로 뭐라 그러냐? 수익률을 회계적 이익률법이라 그럽니다. 회계적 이익률법. 결국 어림셈법상의 승수는 회수기간을 알고자 하는 방법이고 수익률법은 뭐죠? 이익률을 알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은 회계적 이익률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에 해당된다. 아니지. 지금 고려하지 않는 방법을 지금 논하는 거죠. 그 비율 분석법에도 많은 비율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두 가지 고려하는 거 고려하지 않는 걸 판단할 때는 고려하는 방법에 대한 논리로 기억하시면 돼. 고려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냐면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순영가라는 게 있어요. 순영가 처음 들어보셨죠? 수익성 지수 처음 들어보셨지? 그 내부 수익률 처음 들어보셨죠? 요거를 앞으로 이제 고통스러운 내용으로 요거를 아마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 문제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에 대한 종류가 확정이 돼 있어요. 딱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순영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이 있어. 그래서 순수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 시험 몇 지 선다야?
오지선다니까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거 할 때는 네 가지가 최소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의 시간법을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하는 방법은 현가의 시간법이라고 나와요. 순수 내 현 있죠. 순수 내 현이 뭐죠?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고려하지 않는 거.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게 이게 자주 나와요. 수익성 지수법은 예를 들어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에 해당한다. X가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표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을 할 때는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지금 논하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이거를 고려하지 않는 거랑 고려하는 방법으로 나눠지고 종류를 구별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순수 내현이라는 고려하는 방법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고려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쪽을 해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책 찢어버리실 거야, 오늘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번 순환 때는 뭘 하냐면은 고려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어림셈법 있죠? 어림셈법을 하고 비일분석법 중에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만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이 두 가지 이 투자 분석 기법하고 요거 있죠, 요거. 가해순조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 여기서 이제 많은 공식을 지금 말씀드릴 텐데 공식이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저 가해순조는 다 나온 겁니다, 이제. 그래 놓고 이제 우리는 이 중에서 어림셈법을 들어가는데요. 어림셈법 보면 81페이지에 나와 있죠. 어림셈법이라고 언급이 되는데 그 표가 그려져 있어. 표에 지금 뭐하고 뭐로 나눠져 있어요? 승수하고 수익률이 나눠졌지. 지금 이렇게 나눠진 거죠. 승수하고 수익률법이 있다. 승수는 뭘 나타낸다고요? 회수기간. 그리고 수익률은 뭐? 이익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거기 승수의 종류가 몇 개 있어요? 승수 종류가. 3개 있죠? 아니야. 3개 나오면 안 돼. 승수 종류는 4개가 있어요. 4개. 지금부터 이 승수하고 수익률이 매년 시험에 나오는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좀 쉬었다 할까요? 네.